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은은하게 울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그와 섞였다. 강민준에게 이 소리는 평화 그 자체였다. 수많은 회의와 수백억이 오가는 결정, 그리고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이 작고 우아한 프렌치 비스트로에서의 점심시간은 그에게 성격이었다. 시끄러운 세상 속 그의 고요한 안식처였다. 음식은 흠잡을 데 없었고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그가 이곳에 충성하는 진짜 이유는 단 한 사람, 박지수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안무를 짠 듯 우아하게 홀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이 공간의 영혼이었다. 짙은 머리카락은 언제나 단정하게 올린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갈색 눈은 친절함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주문을 받기 위해 메모지가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민준 대표님? 그녀는 홀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밝히는 듯한 미소로 물었다. 알잖아요, 지수 씨. 그게 제 하루 중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는 어깨에 뭉쳤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것은 언제나 디종 머스터드 소스를 곁들인 레어, 스테이크와 감자 그라탱, 그리고 하우스 레드 와인 한 잔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사무적이었지만 편안한 친밀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하루에 대해 물었고 그는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그의 비범한 삶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정상의 섬이었다. 지수는 그를 비즈니스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그저 스테이크를 특정한 방식으로 즐기는 1번 테이블 손님 민준으로 보았다. 그리고 민준은 그녀에게서 진짜 사람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녀의 친절함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선물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한 달에 한 번 잔인하게 깨지곤 했다. 약혼녀 최서연과 그녀의 부모인 김태형, 이혜원과의 원래 저녁 식사 전통은 불변이었다. 장소는 같은 우아한 비스트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가볍고 포근했던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격식과 기대로 인해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변했다. 민준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지수의 부재였다. 이 저녁 식사 자리에는 그녀가 결코 없었다. 서비스는 다른 웨이터, 나이가 많고 효율적이지만 지수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는 남자가 담당했다. 민준은 한 번 그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의 휴무일입니다. 웨이터는 건조하게 대답하며 대화를 끝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희박한 확률 같았지만 새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민준은 그냥 넘어갔다. 서연은 우아함 그 자체였다. 아름답고 교양 있으며 군대도 무장 해제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미소를 지녔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했다. 아니, 적어도 그녀의 이미지를 사랑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완성해주는 방식, 그녀가 가져다주는 세련된 분위기를 사랑했다. 그녀의 부모인 태형과 혜원은 유서 깊은 프랑스 혈통이었고 모두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 태형은 키가 크고 자세가 완벽했으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가격을 매기는 듯한 눈빛을 가졌다. 혜원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미묘한 우월감을 풍기는 유럽 귀부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쇼가 시작되었다. 태형은 전체 요리가 나오자마자 서연에게 말했다. 아비뇽에 있는 우리 사촌 이야기가 생각났네. 정말 대단했지. C'est incroyable. 그렇게 언어의 철벽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다. 대화는 빠르고 선율적인 프랑스어로 흘러갔고 민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몸짓 언어를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세 사람 사이에 오가는 공모의 눈빛을 보았다. 혜원의 억제된 미소, 태형의 과장된 몸짓, 서연의 섬세한 웃음을 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서 연결되고 있었고 그것을 강조하려는 듯 보였다. 가끔 서연은 그에게 몸을 돌려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걱정 마요 여보. 그냥 가족끼리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예요. 아빠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녀는 마치 연습된 위로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과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맨손에서 제국을 읽었다. 그는 잡담과 태형의 눈빛에서 나오는 섬광의 차이를 알았다. 태형이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혜원이 낮은 웃음을 터뜨릴 때 그는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전시된 물건처럼 느껴졌다. 언어의 장벽 뒤에 숨어 그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구경거리였다. 그 느낌은 굴욕적이었고 무력감의 덩어리가 그의 위장에 형성되었다.
왜 저도 낄 수 있게 한국어로 말씀 안 하세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서연에게 물었다.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에요. 서연은 길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의 질문 자체가 짐이라는 듯이. 민준 씨,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건 그들의 모국어예요. 때로는 말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관심 없을 오래되고 지루한 가족사일 뿐이에요.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바라보며 그는 의심을 억지로 삼켰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와 결혼할 참이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하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삶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바보가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아마도 그럴 가치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계속 울려 퍼지며 그 테이블에서 그는 이방인이었고 어쩌면 영원히 이방인일 것이라는 끊임없는 알림처럼 느껴지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어둠이 서울에 내리고 익숙한 가슴의 무게가 민준을 짓눌렀다. 이달의 세 번째 목요일, 저녁 식사 날이었다. 현관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듭을 고치면서 그는 뒤에 서 있는 서연이 그가 생일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마저 채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눈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푸른 실크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준비됐어요, 여보? 그녀가 부드러운 벨벳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준비됐지. 그는 그녀가 기대하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다. 비스트로로. 가는 길은 결혼 준비, 프랑스 리비에라의 장소, 꽃, 그리고 대부분 그녀의 먼 친척과 친구들로 구성된 듯한 하객 명단에 대한 서연의 가볍고 피상적인 대화로 채워졌다. 민주는 그저 동의했고 그의 마음은 이미 그를 기다리는 무언의 비난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그 밤들을 혐오했다. 비싸고 전시되지만 진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액세서리가 된 듯한 느낌을 혐오했다. 그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지배인이 그들을 맞이했고 언제나처럼 내부의 작은 정원이 보이는 집에서 가장 좋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태영과 혜원은 이미 그곳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는데 마치 왕좌에 앉은 왕족 부부 같았다. 인사가 오갔고 공중 키스와 세련된 미소가 교환되었다. 평소의 웨이터, 흰머리에 엄격한 얼굴을 한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 긴장한 듯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안토니오 씨가 오늘 밤 몸이 안 좋으셔서요. 제가 여러분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들고 약간 허둥댔다. 태형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손짓으로 그를 물렸다. 같은 샴페인 한 병 더 가져오게. 민주는 실망감을 느꼈다. 적어도 예전 웨이터의 익숙함은 변치 않는 상수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바뀌었다. 그는 언어적 고립, 공허한 미소로 가득 찬 긴 밤을 위해 자신을 준비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젊은 웨이터는 샴페인이 아닌 사과의 표정을 짓고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제 동료가 이 테이블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와인 저장고에 더 경험이 많아서요. 그리고 마치 꿈에서 나온 것처럼 지수가 나타났다. 민준의 심장이 덜컥 뛰었다. 진심으로 따뜻한 안도감이 그를 덮쳤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그의 정상적인 오아시스, 똑같은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유니폼을 입고 입가에는 똑같은 절제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짧게 마주쳤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도 놀라움의 섬광을 보았다. 지수씨, 정말 반가운 놀라움이네요. 밤 근무도 하시는 줄 몰랐어요. 민주는 하루 종일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필요할 때요. 뵙게 되어 기쁩니다, 민준 대표님. 그리고 모두 좋은 저녁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메뉴판을 나누어 주는 동안 서연은 완벽하게 치켜 올라간 눈썹으로 민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지수 씨가 여기서 제 점심 식사를 담당해요. 최고죠. 그는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설명했다. 잠시 동안 저녁 식사는 다르게 느껴졌다. 지수의 존재는 위안이었고 그의 익숙한 세계로 연결되는 달이었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함으로 음료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본래 예리한 관찰자인 민주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경직이 있었다.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완전히 닿지 않았다. 그녀는 긴장해 보였다. 메인 요리가 서빙되었을 때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태영은 값비싼 레드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리넨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회원에게 몸을 돌렸다. 알로 마셰르, 변호사 쪽 소식이 아주 희망적이군. 그는 프랑스어로 말을 시작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 민준에게 물을 따라주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던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미묘한 변화였지만 그녀를 관찰하고 있던 민준에게는 마치 조각상이 금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은주전자를 쥔 그녀의 손이 찰나의 순간 떨렸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고추쓰고 실례합니다라고 중얼거린 후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테이블에서 멀어졌다. 이제 프랑스어 대화가 테이블을 지배했다. 혜원은 우아하게 손짓하며 태형에게 대답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한 말에 끼어들며 웃었다. 민주는 다시 한번 고독한 섬에 갇혔지만 이번에는 그의 주의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지수에게 있었다. 그는 홀 반대편 바 근처에서 그녀가 와인잔을 닦는 척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창백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가 무슨 말을 했나? 아니면 그녀가 몸이 안 좋은 걸까? 걱정은 그 자신의 굴욕감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했지만 그녀는 테이블 쪽을 쳐다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듯했다. 디저트가 주문되었다. 여성들을 위한 크렘 브릴레와 남성들을 위한 초콜릿 수플레. 지수는 접시를 가져왔고 그녀의 손은 이제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앞에 접시를 놓았지만 평소에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아래를 향했고 필사적인 집중력으로 자신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민준은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다.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몇 분이라도 그 테이블에서 벗어나는 안도감은 엄청났다. 그는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었고 피아노 소리와 대화 소리는 뒤로 사라졌다. 복도는 어두웠고 파리의 흑백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고요했다. 그가 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림자가 움직였다. 놀라운 힘으로 그의 팔을 낚아채는 손이 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는 채로 돌아섰고 지수와 마주쳤다. 평소에는 그렇게 차분하고 친절했던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고 그가 해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움, 절박함, 공포, 가슴. 민준 씨.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대표님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의 팔을 잡은 악령만큼이나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한숨 같았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 테이블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고 그녀의 얼굴과 눈에 담긴 겁에 질린 진심을 바라보았다. 지수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참을성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어깨 너머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제발요. 당신을 믿으라고요. 왜요? 대체 무슨... 그녀는 그의 말을 끊었고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강철 같은 기운을 얻었다. 저희 어머니가 프랑스 분이세요. 집에서 그 언어를 쓰며 자랐어요. 저는 프랑스어에 능통해요. 그녀는 그 말의 무게가 가라앉도록 잠시 멈췄다. 저는 그들이 한 말을 전부 알아들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까지요. 그리고 그건 가족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수의 말은 복도의 희박한 공기 속에 비명보다 더 큰 충격으로 떠돌았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눈앞에 겁에 질린 여성을 그에게 점심을 제공하던 평온한 웨이트리스와 연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전에는 위안이었던 피아노 소리가 이제는 홀에서 계속되는 소극에서 나오는 조롱하는 배경, 음악처럼 들렸다. 뭐라고요? 무슨 이야기를요? 그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서연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오해한 게 분명해요. 그것은 반사적인 반응이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세계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었다. 지수의 눈은 맹렬한 절박함으로 빛났다. 민준 씨, 제발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편집증이 전염되는 듯했다. 저와 함께 가요. 빨리.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서비스 복도로 끌어당겼고 금속 문을 열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우주로 집어삼켰다. 레스토랑의 시원하고 향긋한 공기는 뜨거운 열기, 마늘과 버터, 그리고 뜨거운 금속 냄새, 그리고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고함치는 주문, 거대한 환풍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주방에 있었다. 민준에게는 마치 포털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그는 홀에 세련된 정면만을 알았지만 이제 땀과 불로 마법이 만들어지는 무대 뒤에 있었다. 지수는 높은 모자를 쓴 요리사들과 서두르는 조수들 사이로 그를 안내했고 그들은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산업용 냉장고 문 근처 신선한 채소 상자가 쌓여있는 더 외진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소음이 조금 더 차단되었고 그들은 조직화된 혼란이 만들어낸 반쯤 사적인 공간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팔을 놓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마치 선고를 내리기 위해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깊은 숨을 쉬었다. 그들은 당신을 르푸코레앙 레푸코레안이라고 불렀어요. 프랑스어 단어는 독처럼 들렸다. 한국에서 온 바보. 민주는 배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 별명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억제된 미소, 곁눈질, 은근한 깔봄. 그것은 단순한 언어 장벽이 아니라 경멸의 벽이었다. 그들은 건배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계획의 성공을 축하하며 건배하고 있었어요. 태영 씨는 당신을 조종하기 얼마나 쉬운지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는 당신이 가족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눈이 멀었고 그들이 파는 어떤 이야기든 당신이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가 가졌던 행복한 기억들을 찢는 유리 조각이었다. 그는 서연의 부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을 때 느꼈던 안도감을 기억했다. 이제 그는 그 수용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보았다. 목표물에 대한 평가였다. 이 두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요? 민주는 물었지만 그의 일부, 그를 비즈니스의 대가로 만든 본능적인 부분은 이미 놀라운 속도로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결혼이요. 지수는 연민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의 돈에 관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서연 씨가 계획했어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꾸몄어요. 아니, 그 단어는 그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의 서연은 아닐 것이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를 위로해주던 서연.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속삭이던 서연. 아침에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얼굴. 서연,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지수는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하게 벌거벗은 진실을 드러냈다. 그들의 계획은 결혼을 마무리하고 신혼여행을 위해 당신을 프랑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그들은 변호사 먼 사촌이 있는데 그가 1년의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당신이 코트다쥐르의 여름 별장을 사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라고 말하며 서명하도록 할 작정이에요.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요. 민주는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대화를 기억했다. 서연은 몇 주 전에 가족 근처 프랑스의 집을 갖는 꿈을 무심코 언급했었다. 그는 그것을 낭만적이고 결속의 몸짓이라고 생각했다. 그 서류들은요. 지수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실제로는 위임장과 자산 이전 서류예요. 그것들은 태형 씨에게 당신의 주요 투자 계좌와 재산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줍니다. 그들은 언어 장벽과 당신의 신뢰를 이용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재정적 파멸에 서명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의 언어를 무기로 사용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시적일지 비웃고 있었어요. 민준의 세계는 기울어졌다가 산산조각 났다. 주방의 소음은 사라지고 그의 귀에는 날카로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대신했다. 그의 관계의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운 섬광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첫 만남, 그녀가 사랑해요라고 말했던 속도, 호기심이라며 그의 사업 구조를 알고 싶어 했던 그녀의 고집, 유럽 사업에 대해 독립적인 번역가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항상 만류하며 아버지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방식,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장엄하고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가 느꼈던 사랑, 그가 미래를 건설하고 있던 기반은 모래성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라앉고 있었고 그의 파괴를 설계한 건축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원래 저녁 식사, 맙소사 원래 저녁 식사는 가족 전통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였고 전략 세션이었다. 그가 의제에 오른 유일한 주제였다. 완료해야 할 프로젝트, 획득해야 할 상,
그는 자신의 처형식에 초대된 귀빈이었다. 그는 냉장고의 차가운 금속 벽에 기대었고 차가움이 그의 값비싼 정장에 스며들었지만 그의 심장에 형성되는 얼음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그는 그가 거의 알지 못했던 웨이트리스,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 방에서 그에게 진실을 말해준 유일한 사람. 그녀의 눈에서 그는 연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조용한 힘, 연대감을 보았다. 왜요? 그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간신히 말했다. 왜 저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죠? 지수는 잠시 벽에 걸린 구리 냄비를 바라보았다. 저희 아버지,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어떤 여자가 아버지를 속여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처럼 선하고 믿음직한 분이셨어요. 저는 당신이 점심을 먹으러 올 때마다 당신에게서 같은 선함을 봐요. 저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그는 눈을 감았고 서연의 웃는 얼굴이 그의 눈꺼풀에 새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다르게 보였다. 포식적이고 가짜였다. 사랑은 그의 입안에서 죄로 변했다. 고통은 압도적이었고 그를 익사시키려 위협하는 파도였지만 고통 아래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오래되고 익숙한 것, 그를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던 강철 같은 결단력. 고통은 그를 익사시키지 않을 것이다. 연료로 변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틀렸는지 곧 알게 될 참이었다. 민준의 머릿속 윙윙거림은 차갑고 무서운 명료함으로 바뀌었다. 화장실 복도로 내려갔던 남자는 지금 시끄러운 주방 구석에 서 있는 남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행복한 약혼자이자 미래의 사위였다. 이 새로운 남자는 자신이 존재하는 줄 몰랐던 전장의 장군이었고 방금 적진의 지도를 받은 참이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가 느낀 감사는 배신감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그의 유일한 동맹이었다. 저 테이블로 돌아가야겠어요. 민주는 놀랍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요. 아직은요. 지수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확실해요.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요. 그냥 떠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떠난다? 아니요. 그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았어요. 지수 씨. 제 신뢰, 제 행복. 저는 그것을 그냥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깊은 숨을 쉬었고 주방의 뜨거운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당신이 들었을지 모르는 모든 것, 아무리 사소한 세부 사항이라도요. 저 변호사요. 그녀는 즉시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테이블 위의 대화로 돌아갔다. 태영 씨가 이름을 언급했어요. 흔치 않은 이름이에요. 제가 냅킨에 적어뒀어요.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마치 국가 기밀인 양 그에게 건넸다. 그들은 그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의 서류 작업이 예술 작품이라고 말했어요. 민주는 냅킨을 받았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그의 반격의 첫 번째 실질적인 조각이었다. 그것은 그의 조용한 전쟁을 위한 첫 번째 탄약이었다. 고마워요, 지수 씨.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조심하세요,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유령 같은 미소가 그의 입술에 닿았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럴 수 있죠.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지의 행위였다. 그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 피아노 소리, 음식 냄새를 느낄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그가 테이블에 다가갔을 때 서연은 얼굴에 완벽하게 걱정스러운 미소를 띠고 돌아섰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아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피부 접촉은 이제 그의 팔에 혐오스러운 오한을 보냈지만 그는 자신의 얼굴을 억지로 부드럽고 평온한 표정으로 만들었다. 그는 앉아서 그녀와 태형 혜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보았다. 장인의 눈가에 드리운 탐욕의 선, 장모의 거만한 만족감, 그리고 최악은 그의 약혼녀의 사랑스러운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었다. 괜찮아요, 여보. 그냥 약간 속이 안 좋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거짓말했다. 오늘 밤의 흥분,
우리의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사실 지금이 가장 좋아요. 저녁 식사는 미래 결혼 새로운 가족을 위한 건배로 끝났다. 민주는 잔을 들었고 그의 눈은 태형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순진한 행복으로 해석한 미소였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복수의 약속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가 되었다. 서연과 그녀의 가족에게 그는 언제나처럼 헌신적인 약혼자였고 어쩌면 더 그랬다. 그는 준비에 대한 대화를 가속화했고 프랑스 집 생각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며 매 단계마다 그들의 계획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그의 비밀스러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수와의 만남은 비밀스럽고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비스트로를 벗어나 그들은 도시 반대편의 익명 카페,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이 만남에서 그들 사이의 역동성은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손님과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전략가 정당한 공모의 파트너였다.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그들의 언어였어요. 민주는 커피 잔에서 김이 오르는 그들의 만남 중 하나에서 말했다. 저는 그 무기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지수는 그의 선생님이 되었다. 프랑스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책과 문법이 있는 정식 수업이 아니라 생존 수업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핵심 문구,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욕 금융 및 법률 용어를 가르쳤다. 그가 배우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는 자신의 힘 조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를 배신한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도전의 행위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우위를 훔치는 방법이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연습했고 그의 발음은 매일 향상되었다. 어떤 언어 코스도 제공할 수 없는 동기부여에 힘입어서였다. 한편 민주는 그의 방대한 자원을 움직였다. 그는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남자,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에게 일이 있어요. 민주는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전화에 말했다. 김태형이라는 남자와 프랑스에 있는 그의 법률 조력자에 대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지수가 그에게 준 이름을 철자대로 말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마세요. 모든 은행 계좌, 모든 실패한 사업, 그가 만든 모든 적을 알고 싶어요. 모든 옷장의 해고를 원합니다. 지수는 차례로 그의 눈과 귀가 되었다. 태형과 혜원은 승리가 임박했다고 느끼면서 부주의해졌다. 그들은 계속 비스트로에서 점심을 먹었고 자신들이 가구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웨이트리스 앞에서 프랑스어로 그들의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지수는 가슴을 졸이며 그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주머니에 있는 작은 음성인식 녹음기를 사용하여 그녀는 커피를 제공하거나 옆 테이블을 닦는 동안 대화의 조각들을 포착했다. 그것들은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은행 이름, 송금 날짜, 민준의 순진함에 대한 웃음소리. 몇 주가 한 달로 바뀌었다. 민준의 보고서는 매일 늘어났다.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하기 시작했고 태형의 어두운 그림을 그렸다. 유럽 전역에서 실패한 사업 파트너들과 덮어버린 소송의 흔적. 그는 전문적인 금융 포식자였다. 지수의 녹음은 훨씬 더 유죄였고 그들의 오만한 목소리로 의도와 방법을 제공했다. 어느 날 오후 가을 낙엽이 그들 주위에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서 민준과 지수는 증거를 검토했다. 그는 녹음 중 하나에서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비싼 웨딩드레스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바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죠. 그녀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주려는 제국에 비하면 작은 대가예요. 그 순간 민준의 가슴에 남아있던 고통의 잔재는 순수하고 단단한 목적으로 결정화되었다. 그는 조용한 용기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지수를 바라보았다. 때가 됐어요. 그가 말했다. 마지막 만찬을 예약할 때가 됐어요. 계획은 다음 몇 주 동안 세심하게 짜여졌다. 모든 세부 사항이 고려되었고 모든 가능한 반응이 예상되었다. 그것은 체스 게임과 같았고 민주는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했다.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을 들이댈 순 없어요. 민주는 10번째로 전략을 검토하면서 지수에게 설명했다. 그들이 도망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해요. 그들이 완전히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해요. 지수는 그들이 하려는 일의 섬세한 본질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형과 그의 가족 같은 사람들은 미끄러워서 비난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악당으로 만드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 민준이 계속했다. 그들이 진실을 조작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그들을 대면하면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미쳤다거나 편집증이라고 말할 거예요. 더 나쁘게는 제가 어떤 불순한 이유로 결혼을 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현장에서 그들을 잡아야 한다는 거군요. 지수가 결론지었다. 정확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무기,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해요. 계획의 중심은 민준 자신이었다. 몇 주 동안 그는 지수와 함께 공부하며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매너리즘, 뉘앙스까지 배웠다. 그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몸짓을 하는지, 미묘한 표정, 동의나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을 알았다. 더 중요하게는 그는 듣는 법을 배웠다. 비꼬는 말이나 경멸을 나타내는 작은 어조의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멈춤이 자연스러운지 계산된 것인지 알아차리는 법을. 민준의 프랑스어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벽할 수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이 그나 그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인식할 만큼만 이해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는 충분히 준비되었다. 저녁 식사는 특별해야 해요. 민준은 그들의 본부가 된 지수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성거리며 말했다.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이벤트여야 해요. 태형 씨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수는 중요한 날짜를 표시해둔 달력을 보며 제안했다. 2주 후에 황합이세요. 민준의 얼굴은 거의 포식적인 미소로 밝아졌다면서 완벽해요. 성대한 생일 저녁 식사,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사치스러운 무언가, 관심을 끌만한 것으로요. 그리고 손님은요? 지수는 이미 계획이 나가는 방향을 이해하고 물었다. 내 많은 손님, 태영 씨의 친구들, 서울 프랑스 교민사회의 주요 인사들, 그가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청중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배심원단이죠. 민준이 정정했다. 초대장은 고급 수입지의 우아한 필체로 작성되어 발송되었다. 민준은 그것들이 흠잡을 데 없도록 태형이 가장하는 남자, 존경받는 사업가, 온화한 가장, 헌신적인 미래의 장인에게 걸맞도록 신경 썼다.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태형은 눈에 띄게 감격했고 적어도 그런 척했다. 민준이 저녁 식사를 발표했을 때 그는 민준을 힘껏 안았다. 빛이 내 아들. 그는 주변 한국 사람들을 위해 민준이 이제 의도적으로 과장되었다는 것을 아는 억양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는데. 전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민준은 얼굴에 고통을 주는 억지스러운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에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 따님을 주신 분을 축하하는 것은 저에게 영광입니다. 그 말은 독이 든 꿀처럼 달콤했다. 한편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이 진행 중이었다. 민준의 탐정은 태형의 전 사업 파트너 3명을 찾아냈다. 그의 계획으로 인해 파멸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프랑스인의 권력과 영향력을 두려워하여 침묵을 지켜왔던 사람들. 민준은 그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익명의 사무실에서의 은밀한 만남, 공유된 손실과 정의의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 중 첫 번째, 10년 전에 모든 것을 잃었던 포르투갈 사업가가 말했다. 저는 그가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민준이 확신시켰다. 두 번째는 더 주저했고 결과에 대해 두려워했다. 태형은 강력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가 경고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준은 간단히 대답했다. 세 번째는 복수심에 거의 열광적이었다. 그는 제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제 아내는 저를 떠났어요. 제 아이들은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민준은 지수와 그녀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세 사람 모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민준은 그들의 경비가 충당되도록 보장했지만 태형이 마침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는 것을 볼 기회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밤이 다가왔다. 민준과 지수는 매일 계획을 검토하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문제를 예상했다. 스트레스가 그 영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민준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연 앞에서 자신의 외관을 유지하는 끊임없는 긴장이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그가 사무실에서
아래에 불빛이 켜진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쉬셔야 해요. 그녀는 그의 옆에 차 한 잔을 놓으며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보여요. 그녀의 미소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고 그런 다음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짜는 아니에요, 민준 씨. 어떤 것들은 진짜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고요. 그는 돌아섰고 피곤하지만 강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처럼요? 당신은 진짜예요, 지수 씨. 네,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저는 진짜예요. 그들은 잠시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침묵 속에 매달린 채. 그런 다음 민주는 물러서서 그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문서로 돌아갔다. 사흘 남았어요. 그가 말했다.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요? 지수가 물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재건할 수 있을지 볼 거예요. 르자르댕.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으로 한국 대도시의 심장부에 숨겨진 프랑스 우아함의 오아시스였다. 버건디 벨벳으로 덮인 벽,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희귀한 꽃이 피는 내부 정원을 갖춘 이곳은 태형의 생일 저녁 식사를 위한 완벽한 장소였다. 민주는 홀 전체를 예약했는데 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김씨 가족을 위해 지출할 마지막 비용이 될 것이었다. 테이블은 태형이 중심이 될 메인 테이블 주위에 반원형으로 배치되었다. 조명은 손님들의 눈에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소리는 완벽하여 겉보기의 사적인 대화에서도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요? 민주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물었다. 서연은 그 뒤에 나타났고 그녀의 칠한 입술과 어울리는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뒤에서 그를 안았고 그녀의 눈은 거울 속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다. 긴장돼요, 여보? 그녀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빠는 이 서프라이즈에 황홀해하고 계세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그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한 놀라움을 몇 가지 계획했거든요. 서연은 웃었고 한때 그를 매료시켰던 음악 같은 소리는 이제 그의 귀에 가짜로 들렸다. 당신은 정말 사려 깊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달콤해야 할 그 말들은 이제 제 맛이 났다. 민주는 그녀가 거울 앞에서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연습했을지, 그것이 그에게 미칠 정확한 효과를 몇 번이나 계산했을지 궁금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대답했고 그 말은 자동으로 나왔다. 끝나가고 있는 연극 속 그의 역할의 일부였다. 그들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태형과 혜원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첫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프랑스 가부장은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입고 빛나고 있었고 그의 흰 머리는 완벽하게 빗겨져 있었으며 그의 자세는 곧고 자랑스러웠다. 민준을 보자 그는 팔을 벌려 과장된 몸짓을 했다. 아, 보일라, 오늘 밤의 주인공. 그는 주변 한국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로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사위. 민주는 포옹을 받아들였고 모든 접촉에서 거짓을 느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죠. 그는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조차 놀랄 만큼 진심을 담고 있었다. 밤은 계획대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물결처럼 도착하여 홀을 활기찬 대화와 웃음으로 채웠다. 서울의 상류층은 프랑스 교민 사회와 섞여 우아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이는 완벽한 배경이 될 것이었다. 민주는 그룹 사이를 돌아다녔고 완벽한 호스트로서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눈은 가끔 지수를 찾았다. 그녀는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손님으로 홀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장인어른을 위한 깜짝 연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프랑스어 선생님, 친구로 소개했다. 서연은 그 설명에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님들의 감탄 어린 시선 아래 빛나느라 너무 바빴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벌 돈보다 더 비싼 약혼 반지를 과시하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때가 왔다. 웨이터들이 모든 테이블에 샴페인을 따랐고 재호는 잔을 가볍게 두드려 주의를 집중시켰다. 홀은 점차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장피에르는 을에 있을 법한 공허한 칭찬과 무해한 농담으로 가득 찬 생일 축사를 기대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훈이 포르투갈어로 또렷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오늘 한 비범한 인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Je salme.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분이죠. 그는 잠시 멈추고 장피에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에게 신뢰, 가족, 그리고 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분입니다. 장피에르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서 제 존경심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그분의 모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특히 뒤몽 가족을 놀라게 하며 재훈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을 이었다. Je voudrais porter un toast à l'homme qui m'a montré le vrai visage de la trahison. 저에게 배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준 분께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장피에르의 미소는 얼어붙었다. 카트린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이사벨은 포크를 떨어뜨렸고 포크는 고급 도자기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À l'homme qui pensait que je ne comprendrais jamais ses plans, ses mensonges, ses insultes. 제가 그분의 계획, 거짓말, 모욕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께 대부분의 브라질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언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자리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은 불편하게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장피에르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군요. 우리말을 배우셨다니. 하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어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걱정 마세요. 재훈은 여전히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이걸 도와줄 무언가가 있으니까요. 그가 신호를 보내자 웨이터가 테이블 중앙에 놓을 장치를 가져왔다. 그것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였다. 저는 우리의 가족 대화 일부를 녹음했습니다. 추억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신혼여행 중에 저에게 프랑스어로 된 서류에 서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사벨에게 설명했던 비스트로에서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카트린이 제가 혼전 계약서를 검토할 독립적인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결혼을 서두르라고 제안했던 때의 대화 같은 것 말입니다. 장피에르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붉은색으로 변했고 그의 관자놀이의 혈관이 눈에 띄게 띄었다. 아니면 어쩌면 재훈은 가차없이 말을 이었다. 이사벨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설명하는 대화를 손님들이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녀가 제가 제 분수에 넘치게 부유한 브라질 멍청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웃었던 것처럼요. 재훈 씨, 미쳤어요. 이사벨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포르투갈어로 씩씩거렸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재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사벨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분노, 그리고 탈출구를 찾으려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솔직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는 포르투갈어로 돌아와 대답했다. 당신도 언젠가 시도해봐야 할 일이죠. 그는 다시 손님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많은 이들이 이제 충격과 병적인 매혹이 뒤섞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리고, 이런 볼썽사나운 광경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생일 주인공의 특별한 친구 몇 분을 소개하기에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홀의 여러 지점에서 세 남자가 일어섰다. 중년에 잘 차려입었지만 표정이 심각한 남자들이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김 사장님, 이 사장님, 그리고 박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장피에르 뒤몽의 전 사업 파트너들이죠. 저처럼 그를 믿었던 분들입니다. 저와 달리 제때 진실을 발견할 만큼 운이 좋지 못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장피에르가 갑자기 일어나 의자를 넘어뜨렸다. 이건 터무니없는 짓이야. 명예훼손이라고.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부디 그렇게 하세요. 재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이 문제들을 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는 의자 밑에 있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또 신혼여행 중에 당신의 프랑스 변호사가 저에게 서명하도록 준비했던 서류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제 회사들의 통제권을 당신 이름의 지주회사로 이전할 서류들이었죠. 당신의 사촌이 이사벨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친절하게 저에게 보냈던 서류들 말입니다.
장피에르는 다시 창백해졌다. 그는 똑같이 경악한 표정의 이사벨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사벨이 말을 시작했다. 제가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재훈이 말을 이었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돈에 팔리는 건 아니라고 해두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의 시선은 잠시 루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차분한 품위를 지키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재훈은 말을 이어가며 메인 테이블로 다가오는 한 남자에게 손짓했다. 그 남자는 중년이었고 눈에 띄지 않는 정장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배지를 올려놓았다. 이분은 연방경찰청의 최 형사님입니다. 이분은 뒤몽 가족의 국제사업, 특히 외화 도피 및 문서 위조와 관련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홀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카트린은 기절할 듯 보였다. 이사벨은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장피에르는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놀랍군, 재훈. 정말 놀라워.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그는 마치 불편한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닌 것처럼 재킷을 정리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뒤몽 가문에 맞서는 브라질 사람이라니?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군. 사실 저는 제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재훈이 대답했다. 수십 년 동안 명망 있는 성과 젠체하는 억양 뒤에 숨어 지낸 범죄자 말입니다. 그는 홀을 향해 몸을 돌렸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예상치 못한 볼거리를 제공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생일 주인공께서는 경찰과의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디 남아 저녁 식사를 즐겨주십시오. 셰프가 멋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피에르에게 몸을 돌렸다. 생일 축하해요, 장피에르. 이걸 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기회 말입니다. 최 형사가 장피에르에게 다가가 조용히 서류를 보여주었다. 유덴루 뒤몽 씨, 몇 가지 해명을 위해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카트린이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프랑스 시민이라고요. 면책 특권이 있어요. 면책 특권은 브라질 영토 내에서 저지른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인. 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들의 거주 비자도 지금 이 순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사벨이 형사와 아버지 사이에 끼어들었다. 재훈 씨, 이럴 순 없어요. 저는 당신의 약혼녀예요. 우리는 3주 후에 결혼할 거라고요. 재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사랑에 빠졌고 마음과 미래를 주었던 여자를. 이제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요, 이사벨. 우리는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녀의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당신이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얻으려 했던 것의 아주 작은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보게 될 마지막 조각이기도 하고요. 경찰관들은 장피에르를 조용히 홀 밖으로 호송했고 몇 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카트린이 그 뒤를 따랐다. 이사벨은 재훈에게 증오와 불신이 뒤섞인 시선을 던진 후에야 그들을 따라 나섰다. 홀 안에서 손님들은 격렬하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스캔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파울루 상류 사회의 화제가 될 터였다. 재훈은 서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루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을 무시하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끝났어요. 그는 간단히 말하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루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내 뜸근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며칠은 진술, 서류, 변호사 회의의 소용돌이였다. 언론은 상파울루 상류 사회를 뒤흔든 스캔들의 세부 사항을 필사적으로 얻으려 했다. 재훈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장피에르와 카트린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여권은 압수당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나라를 떠날 수 없었다. 이사벨은 사라졌고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불편한 질문을 피해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재훈은 자신이 세운 제국, 거의 강탈당할 뻔했던 회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단순한 지위의 상징이었던 그의 평생의 노력이 이제는 다른 것을 의미했다. 그의 저항, 그의 힘, 그리고 생존 능력. 루나는 비스트로에서 계속 일했고 재훈이 재정적으로 돕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제가 당신을 도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계속 고집하자 그녀가 설명했다. 덱시오, 저는 당신 돈을 원하지 않아요, 재훈 씨.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어요. 그럼 뭘 원해요?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 그의 등대였던 그 정직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한 걸 보고 싶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이요. 비즈니스 잡지에 나오는 재훈이 아니라 백만장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재훈이요. 그 말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수년간의 야망, 성취, 그리고 최근의 배신 아래 묻혀있던 무언가를. 만약 제가 그 남자가 누군지 더 이상 모르겠다고 말한다면요? 그렇다면 그녀는 조용한 약속처럼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당신이 그를 찾았을 때 제가 그를 만나고 싶어요. 경찰관들과 그가 거의 자신의 가족이라고 부를 뻔했던 파탄, 난 가족이 비스트로 문 뒤로 사라졌을 때 깊고 무거운 침묵이 홀을 감쌌다. 남아있던 소수의 손님들은 조용히 퇴장했다. 피아노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재훈은 조작된 행복의 배경 소음이 없는 그곳에 있었다. 남은 것은 그와 루나, 그리고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삶에 보이지 않는 자네뿐이었다. 그는 텅 빈 테이블 옆에 서서 이사벨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샴페인 잔은 여전히 반쯤 차 있었고 거품은 표면으로 천천히 올라오며 전개된 드라마에 무관심했다. 밤새도록 그를 지탱했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광활하고 고통스러운 공허함이 남았다. 그것은 처음 배신당했을 때의 날카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환상이었음을 깨달은 사랑에 대한 둔한 슬픔이었다. 루나는 침묵 속에서 다가왔다. 직원이 아니라 파수꾼처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혼돈의 바다에서 현실에 닻이 되어 주었다. 끝났어요. 재훈은 그녀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말하는 듯했다. 그 단어는 텅 빈 홀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끝났어요.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희미한 실내 조명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강인함과 연민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감수한 위험의 크기를 깨달았다. 그녀는 웨이트리스였지만 부유하고 교활한 가족에게 맞섰다. 그때까지는 단순한 고객이었던 한 남자를 위해서였다. 루나 씨, 저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단어들은 불충분하고 평범하게 느껴졌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용기에 대한 모욕처럼 들립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재훈 씨. 그녀가 말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품위 있는 행동에 감사가 필요할까요?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필요해요. 당신은 저를 제 돈에서만 구해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평생 바보로 사는 것을 막아주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주었고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고 감정이 목소리를 메이게 했다. 마치 2년 동안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기분이에요. 다음 날 아침 창백한 봄 햇살이 도시를 비추었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웠지만 과거를 되새긴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처음으로 백지 상태인 미래를 숙고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비서나 변호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행선지는 그가 자주 가던 고급 상점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꽃집이었다. 그는 직접 꽃을 골랐다. 생명력과 정직함으로 가득 차 따뜻함을 발산하는 듯한 크고 풍성한 해바라기 꽃다발이었다. 그는 루나가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았다. 도시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단순하고 깔끔한 건물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 위로 느슨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유니폼을 입지 않은 그녀는 더 어려 보였고 더 현실적이었다. 꽃다발의 크기를 본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바라기네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몰랐어요. 재훈이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처럼 이 꽃들이 옳다고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고
책과 식물로 가득 차 있었다. 허세는 없었고 오직 진정한 집에 편안함만이 있었다. 그들은 작은 부엌에 앉았고 꽃다발이 그들 사이의 테이블을 압도하는 가운데 커피를 마셨다. 자신의 삶의 인위적인 사치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재훈은 자신의 대저택에서보다 더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저는 항상 점심시간에 당신을 관찰했어요. 루나가 찻잔을 휘저으며 고백했다. 당신은 세상의 정상에 있을 때조차 외로워 보였고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당신의 신뢰하는 본성을 경멸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울 정도의 분노를 느꼈어요.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해야 할 약점으로 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당신의 가장 큰 힘으로 보았어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이사벨조차도 그의 불을 넘어 그 아래의 남자를 보지 못했었다. 위기 속에서 맺어진 동맹은 더 깊고 조용한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했다. 감사는 존경으로, 존경은 애정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값비싼 저녁 식사나 갈라 행사 대신 이비라푸에라 공원 산책, 무료 입장일에 마스피 메이스피 방문, 그리고 오래된 피니에이루스 극장에서 고전 영화를 보는데 시간을 보냈다. 재훈은 단순한 것들의 기쁨, 숨겨진 의도가 없는 대화의 평화를 발견했다. 루나와 함께라면 그는 자신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제국을 건설하기 전에 가난했던 변두리 소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취약해질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계속 프랑스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한때는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상징이었던 그 언어는 그들의 친밀한 언어가 되었다. 그들은 그의 발음 실수에 웃었고 그녀는 그에게 사기꾼 변호사의 이름 대신 애정 어린 단어들을 냅킨에 적어주었다. 몬케어, 모나무르. 재훈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도 변하고 있었다. 뒤몽 가족과 관련된 스캔들은 상파울루 상류 사회에 빠르게 퍼졌다. 그의 소위 친구들 중 다수는 이제 논란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를 피했다. 파티와 행사의 초대장이 줄어들었다. 사업 파트너들의 전화는 더 형식적이고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어깨에서 짐이 내려진 것 같았다. 사회적 의무, 유지해야 할 외모, 상류 사회의 끊임없는 연극, 이 모든 것이 이제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재훈이 사무실에 있을 때 비서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알렸다. 놀랍게도 카트린 뒤몽이었다.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은 우아함으로 들어섰지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오만한 자부심은 지친 체념으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눈과 주름은 더 깊어 보였고 시선은 더 흐릿했다. 올리베이라 씨, 그녀는 포르투갈어로 형식적으로 말했다.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를 가리켰다. 뒤몽 부인,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카트린은 앉았고 등은 여전히 곧았지만 그녀의 몸짓에는 새로운 취약성이 있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솔직히 말해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잠시 멈췄다. 저는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재훈은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떤 종류의 거래요?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장피에르와 저는 파산했습니다.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불명예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카트린은 깊은 숨을 쉬었다.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우리가 조용히 브라질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대가로 우리는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다시는 우리에 대해 듣지 못할 겁니다. 재훈은 오랫동안 그녀를 살폈다. 그는 그 가족이 자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생각했다. 굴욕, 조작, 거짓말. 이사벨은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카트린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제 딸은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가 다른 후원자들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당신보다 덜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카트린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혐오감이 역력했다. 저는 항상 그녀의 야망을 과소평가했어요. 제 생각에 그녀는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아버지의 딸인 것 같습니다. 재훈은 예상치 못한 연민을 느꼈다. 카트린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산산조각 난 가족 때문이었다.
탐욕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좀먹었는지 때문에. 뒤몽 부인,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고소를 취하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저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지른 일입니다. 정의는 그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카트린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어나 완벽한 드레스를 다듬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올리베이라 씨. 이곳에 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나가려고 몸을 돌렸지만 재훈이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이전의 모든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저는 형사님께 당신들의 협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형량을 완화할 수도 있겠죠. 카트린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재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들과 달리 저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마땅한 고통일지라도요. 카트린이 떠난 후 재훈은 사무실에 남아 그 만남이 남긴 이상한 감각을 숙고했다. 그것은 그가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적들의 몰락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복잡한 안도감과 우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전화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루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들은 재훈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분주한 곳이었다. 그가 이사벨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루나의 눈에서 걱정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믿어요? 루나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물었다. 재훈은 커피를 휘저으며 질문을 숙고했다. 모르겠어요. 제 일부는 이사벨조차 어머니의 병을 조작에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죠. 루나가 말을 이었다. 믿어서도 안 되고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다른 누구보다 그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물었다. 루나는 잠시 생각했고 그녀의 눈은 앞에 찻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먼저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카트린이 정말 죽어가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훈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한 모든 일 후에? 루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녀의 눈은 언제나처럼 맑고 고닫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요, 재훈 씨. 그들이 잔인함을 선택했을 때조차 당신은 연민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발견했던 진실, 즉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진실이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그렇게 현명해졌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밝히는 미소였다.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에게 배우고 있죠. 몇 주가 지났다. 재훈은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벨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사교계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는 한 번도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자르딩 아메리카의 호화로운 저택을 팔고 이따인 비비에 있는 더 작지만 여전히 우아한 아파트를 샀고 포보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즐겼다. 그의 회사들은 계속 번창했지만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여 숨 쉴 시간을 갖고 그의 급격한 성공 속에서 잊고 지냈던 단순한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루나는 계속 비스트로에서 일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저는 당신 삶의 또 다른 액세서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일을 그만두라고 제안했을 때 그녀가 설명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사람들과의 연결이 좋아요. 재훈은 이사벨의 무분별한 야망과는 너무나 다른 이 진실성을 존경했다. 그는 비스트로에서 더 자주 점심을 먹었고 때로는 루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테이블 사이를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우아함과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진정한 친절함을 감상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그의 근처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재훈은 비스트로 창문을 통해 걸러진 햇빛이 그녀의 검은 머리 주위에 금빛 후광을 만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가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포착했고 이제 그에게만 예약된 것임을 아는 그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재훈은 자신이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벨에게 느꼈던 열병 같고 맹목적인 열정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차분하며 더 진실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무서운 감정이었다. 이사벨의 배신은 상처를 남겼고 때로는 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주변 모든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본능적인 불신을 남겼다. 하지만 루나와 함께라면 그 두려움은 점차 신뢰로 바뀌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때때로 폭발적인 성격, 고집, 그리고 그녀 자신의 불안정함을 가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였다. 그녀의 불완전함은 그녀를 인간적으로 만들었고 이사벨의 세련된 완벽함이 결코 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어느 일요일 그들이 메르카도 무니시팔 시립시장을 거닐며 이국적인 과일을 맛보고 상인들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을 때 제훈은 프랑스 비스트로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루나는 걸음을 멈추고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당신은 그 이후로 글쎄요, 아시다시피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잖아요. 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 때예요. 더 좋은 추억이요. 비스트로는 이제 더 작고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같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같은 피아노가 배경에서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지만 제훈은 그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다.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세련됨의 상징이 아니라 단순히 쾌적한 레스토랑의 요소로. 그들은 제훈을 즉시 알아본 지배인의 영접을 받았다. 그가 웨이트리스가 아닌 동반자로서 루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올리베이라 씨, 멘데스 양 환영합니다. 그는 그들을 내부 정원의 테이블로 안내하며 말했다. 저녁 식사는 단순하고 완벽했다. 그들은 대화하고 웃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훈은 사업 초기 자신이 저지른 실수,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다. 루나는 그녀에게 책을 사랑하고 진실을 가장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 문학교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분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제훈이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저는 그분이 당신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의 모든 부에도 불구하고요. 제훈은 웃었다. 아니면 부 때문에? 루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아니요. 아버지는 항상 남자의 인격은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루나 씨? 재훈이 이제껏 했던 질문 중 가장 진심 어린 질문을 했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엮었다.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용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몇 달이 흘렀다. 장피에르와 카트린 듀몽에 대한 소송은 브라질 법원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사벨은 완전히 사라졌고 소문은 그녀가 나이든 은행가와 함께 스위스에 있거나 작은 왕자와 함께 모나코에 있다고 전했다. 제훈은 이제 그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하고 확장되었다. 어느 따뜻한 가을 저녁, 제훈이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비스트로로 데려갔다. 장소는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지배인은 새로운 존경심으로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들은 이전의 크고 과시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둘만을 위한 친밀하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았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제훈은 루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완벽하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그들 둘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와 최고의 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웨이터는 감탄하며 물러났다. 루나는 촛불 아래에서 눈을 빛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발음이 완벽해요. 그녀가 말했다. 최고의 선생님이 있었죠. 그가 대답하며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접촉은 더 이상 혐오스럽지 않았고 약속으로 가득 찬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다. 오늘 밤 이곳에 온 것은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대체하기 위해서예요. 이곳은 더 이상 끝의 무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의 무대입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진실을 위하여, 거짓 없는 삶을 위하여, 진정한 삶을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그녀가 대답했고 그들의 잔이 부드럽게 부딪혔다. 그 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질서를 요구하거나 배신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 그들의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레스토랑에서의 대결의 밤 이후로 6개월이 흘렀다. 장피에르 듀몽에 대한 사건은 예비 심리와 절차적 책략을 거치며 브라질 법률 시스템을 통해 느리게 진행되었다. 제훈은 자신의 삶을 계속했다. 루나와의 관계는 잘 가꾸어진 식물처럼
꾸준하고 자연스럽게 꽃피웠다. 그들은 편안한 리듬을 찾았고 이따인 비비에 있는 그의 아파트와 피네이루스에 있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화창한 일요일, 그들이 차 없는 거리로 폐쇄된 파울리스타 대로를 손을 잡고 걷고 있을 때 제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주변의 가족들, 거리의 예술가들,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관찰했다. 그 장면의 단순함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무슨 생각하세요? 루나가 그의 멍한 시선을 알아채고 물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1년 전이라면 저는 지금쯤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와 함께 화려한 행사에 있었겠죠. 루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 삶이 그리워요. 제후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다닐 코도요. 저는 끝없는 연극 속의 배우 같았어요. 이제 저는 그냥 저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훨씬 쉬워요.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진심으로 빛났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아주 잘해요. 알아요? 그들은 계속 걸었고 가끔 공연을 보거나 도시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멈췄다. 그것은 단순하고 진실한 삶이었고 제후는 매일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전부라는 것을 발견했다. 월요일, 그는 상쾌한 주말을 보내고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비서 클라라는 평소와 같은 효율성으로 그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올리베이라 씨. 오늘 일정은 10시에 투자자 회의, 정회 오리존치 건설의 멘데스 씨와의 점심 식사, 그리고 그녀는 주저했는데 이는 그녀의 잘 짜인 일상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요? 제훈이 재촉했다. 클라라는 불편해 보였다. 그리고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약속은 없었지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제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죠? 이사벨 뒤몽이라고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삶이 변모한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이사벨.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그녀가 그의 사무실에 있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죠?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1시간 전부터요. 클라라가 대답했다. 돌아가라고 할까요? 제후는 잠시 그 생각을 고려했다. 그녀를 그냥 돌려보내고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삶을 계속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 아마도 호기심 또는 확실한 종결의 필요성가 그를 막았다. 아니요,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르틴스 변호사님께 즉시 와달라고 연락하세요. 저는 이 대화 동안 변호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클라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뒤몽 양에게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라도 드릴까요? 제후는 그 형식적인 태도에 거의 웃을 뻔했다. 커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클라라 근처에 있어 주세요. 저는 그녀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후는 그 만남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그는 어떤 이사벨을 보게 될까? 그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여자?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폭로된 차가운 조종자? 아니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목적을 위한 새로운 버전일까? 마르틴스 변호사가 도착하자 제우는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변호사는 뒤몽 가족에 대한 법적 절차를 능숙하고 신중하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준 경험 많은 사람이었다. 기억하세요. 그들이 이사벨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향하면서 마르틴스 박사가 조언했다. 약속하지 말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고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는 가장 힘든 방법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제우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이사벨은 더 말랐고 그녀의 얼굴은 한때 그를 매료시켰던 비단 같은 부드러움을 잃었다. 여전히 놀랍도록 푸른 그녀의 눈은 더 단단하고 차가워 보였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 입던 화려한 옷과는 매우 달랐다. 그들이 들어서자 그녀는 일어섰고 그녀의 입에는 망설이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가 잘 아는 멜로디를 담고 있었다.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뒤몽 양, 그는 형식적으로 대답하며 옆에 있는 마르틴스 변호사를 가리켰다. 이분은 제 변호사이며 저희 대화 내내 함께할 것입니다. 그녀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해합니다. 앉아도 될까요? 재훈은 긍정의 몸짓을 했고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그들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커지면서 방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웠다. 마침내 이사벨은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하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테이블 위로 손을 깍지 끼며 말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재훈은 침묵을 지켰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한 가면이었다. 그녀에게 분노든 상처든 어떤 감정도 볼 만족감을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말을 이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요. 제가 온 이유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재훈 씨. 그렇겠죠. 그가 마침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고 당신의 명성은 망가졌죠. 모두가 당신의 전력을 아는데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사벨은 그 가혹한 말에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지만 재빨리 회복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럴 자격이 있고 그 이상도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용기를 모으는 듯 잠시 멈췄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재훈은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눈썹을 치켜 올렸다. 카트린이요? 그녀는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기억하죠?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제안했어요. 그녀가 또 무엇을 원할 수 있죠?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재훈 씨. 이사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주 많이요. 암입니다. 말기예요. 의사들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재훈은 변호사와 시선을 교환했다. 마르틴스 박사는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재훈은 이사벨에게로 돌아섰다. 유감입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사벨은 어깨를 펴고 방문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하는 듯했다.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재훈 씨. 고향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소송이 계속되는 한 브라질을 떠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간청이라도 할게요.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요. 오직 어머니에 대해서만요.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수할 수 있지만 어머니만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재훈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거짓이나 조작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진정성처럼 보이는 무언가, 걱정, 두려움, 심지어 사랑을 발견했지만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어떻게 자신의 인식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의료 서류가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요?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져온 폴더를 열었다. 모든 검사 결과, 진단서, 전문가 평가서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의사들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훈은 서류를 마르틴스 변호사에게 건넸고 변호사는 그것들을 빠르게 검토했다.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물론 독립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사벨에게로 돌아섰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제가 왜 도와야 하죠? 당신의 어머니는 저를 강탈하려던 계획에 당신 아버지 못지않게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연민도 어떤 후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알아요. 이사벨이 대답했고 처음으로 재훈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저희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 때문에요. 재훈 씨, 제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어야 할 선한 남자 때문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어요, 재훈 씨. 그리고 아무도 고향을 떠나서 죽어서는 안 돼요. 재훈은 내면의 감정적 혼란을 느꼈다. 그의 일부는 즉시 요청을 거부하고 이사벨과 그녀의 가족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결과를 직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루나가 그 안에서 강화하도록 도왔던 부분은 주저했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이사벨은 재빨리 동의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당신이 고려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 폴더 안에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막수드 플라자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어깨에 가방을 정리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훈 씨. 제가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가 문으로 향했을 때 재훈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이사벨? 그녀는 완전히 돌아보지 않고 멈췄다. 처음엔 파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엔 제네발에 있었죠.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잘 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스위스 은행가? 모나코의 왕자? 소문은 사실이었나요? 그녀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소문은 항상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죠, 안 그래요? 남자들이 있었어요, 네. 절망적인 여자를 기꺼이 도와주려는 남자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졌던 것과는, 제가 가졌던 척했던 것과는 아무것도 같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고 재훈이 한때 행복과 연관지었던 향수의 희미한 향기만을 남겼다. 마르틴스 박사는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그녀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재훈은 얼굴을 문질렀고 갑자기 지쳤다. 모르겠습니다. 카트린이 정말 죽어가고 있다면, 설령 그렇다 해도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전문적인 조종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알아요, 재훈이 동의했다. 믿으세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화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루나 씨? 점심 식사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들은 재훈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그들이 함께 발견한 단순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그가 이사벨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루나의 눈에서 걱정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믿어요? 루나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물었다. 재훈은 커피를 휘저으며 질문을 숙고했다. 모르겠어요. 제 일부는 이사벨조차 어머니의 병을 조작에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죠. 루나가 말을 이었다. 미대어서도 안 되고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다른 누구보다 그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물었다. 루나는 잠시 생각했고 그녀의 눈은 앞에 찻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먼저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카트린이 정말 죽어가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훈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한 모든 일 후에 루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녀의 눈은 언제나처럼 맑고 고닫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요, 재훈 씨. 그들이 잔인함을 선택했을 때조차 당신은 연민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재훈은 수아의 조언을 따랐다. 그는 캐서린의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사들을 고용했다. 또한 캐서린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되 장피에르에 대한 고소는 유지하는 것에 법적 함의에 대해 변호사들과 상의했다. 모든 확인이 끝났을 때 캐서린 뒤몽이 정말로 말기, 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재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사벨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이번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공공장소인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났다. 마 박사가 다시 동행했고 재훈의 특별한 요청으로 수아도 함께했다. 이사벨은 수아를 보고 놀란 듯했고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인정일까 아니면 분노일까 가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재훈이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들과도 이야기했고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로 아프시더군요. 이사벨은 눈에 눈물이 고인 차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재훈이 말을 이었다. 저는 그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변호사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캐서린은 일주일 안에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사벨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명백했다. 재훈 씨,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건 당신이나 그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는 잠시 수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에게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힘과 지지를 발견했다. 이사벨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그는 계속 말했다. 장피에르에 대한 고소는 유지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사벨은 토론 없이 조건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는 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수아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 웨이트리스겠군요. 프랑스어를 하던. 수아는 흔들림 없이 이사벨의 시선을 마주했다. 네, 접니다. 요원 당신을 미워해야 마땅해요. 이사벨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잖아요. 수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정정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모든 걸 망쳤죠. 저는 그저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사벨은 잠시 그녀를 살피더니 나지막이 웃었다. 물론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 재훈 씨가 당신에게서 보는 것을 알겠네요. 저에게는 없었던 정직함이네요. 그녀는 재훈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제대로 선택하셨네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을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테이블 밑에서 그의 손은 수아의 손을 찾아 가볍게 쥐었다. 이사벨은 일어섰다. 다시는 보지 않겠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 계획입니다. 그게 좋겠네요. 재훈이 동의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몸을 돌렸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날 밤 우리가 당신을 상대로 꾸미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재훈은 수아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이사벨에게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겉모습 너머를 보았고 저에게 경고해 줄 만큼 충분히 신경 써줬기 때문입니다. 이사벨의 얼굴에 마지막으로 이해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들어왔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었던 꿈의 기억만을 남겼다. 그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자 재훈은 수에게로 몸을 돌렸고 그녀에게서 이사벨이 결코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보았다. 진실하고 강인하며 현실적인 사람.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그가 물었다. 수아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깍지 끼었다.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 평범한 카페, 평범한 오후에 나온 그 말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세 단어를 말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 말들은 귀하고 깨지기 쉬운 선물처럼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나도 사랑해요. 그가 대답했다. 그 말들은 이전의 드라마나 거창함 없이 쉽고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모든 음절에 진실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 박사의 은근한 승인 아래 그들은 단순한 키스로 약속을 봉인했다. 새로운 시작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사랑을 다시 믿을 용기에 대해 말하는 키스였다. 수아가 재훈에게 뒤몽 일가의 계획을 경고한 날로부터 1년이 흘렀다. 변화와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1년이었다. 장피에르 뒤몽은 사기와 조직적인 범죄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중이었다. 재훈의 개입 덕분에 고소에서 풀려난 캐서린은 프랑스로 돌아갔고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녀를 갉아먹는 병과 싸우고 있었다. 이사벨은 카페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가끔 파리나 프랑스 리비에라의 우아한 파티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지만 재훈은 이제 그 미소가 연출된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브라질과 가족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새로운 길을 찾은 듯했다. 재훈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수아와의 관계는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꽃을 피웠다. 그들은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둘 사이의 유대감을 키우는 편안한 균형과 일상을 찾았다. 수아는 비스트로에서 계속 일했고 이제는 자신의 실력으로 쟁취한 매니저 직책을 맡았다. 재훈은 계속해서 회사를 이끌었지만 이윤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재훈이 젊은 시절에 가졌으면 좋았을 기회를 제공했다. 이 아이디어는 재훈이 수에게 사업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매번 편견과 닫힌 문에 직면했는지 털어놓던 긴 밤의 대화 중에 떠올랐다. 그 토요일 아침, 재훈은 아파트 창문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다. 수아는 여전히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으며 머리카락은 베개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그 장면의 단순함과
그것이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깊이에 경탄했다.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작동하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는 아래의 회색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냉혹한 대도시 서울은 그날 아침 마치 비가 평소에 거친 모습을 씻어내는 것처럼 더 부드러워 보였다. 재훈은 지난 1년 동안 도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같은 건물, 같은 거리,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명성보다 진정성을, 겉모습보다 실체를 소중히 여기는 눈을 통해 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아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 그의 셔츠 중 하나를 입고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꽤 오래 깨어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경치를 감상하고 커피를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만요. 그녀는 한 모금 마시며 만족감에 눈을 감았다. 언제나처럼 완벽해요. 그들은 아침 식탁에 앉았다. 그들이 정한 토요일 일상이었다. 재훈은 서두르거나 꾸밈없이 그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조용한 순간들을 좋아했다. 몇 분간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그가 말했다. 제안할 게 있어요. 여행 가는 건 어때요?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요. 수아의 눈이 흥미로 반짝였다. 여행이요? 멋지겠네요. 하지만 비스트로는요? 그리고 당신 회사는요? 재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비스트로는 며칠 동안 당신 없이도 버틸 수 있어요. 당신이 팀을 잘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제 회사 말인데 뭐 부사장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녀는 감탄하며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누가 강력한 재훈 올리베이라 씨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신 변했어요. 더 좋은 쪽으로 변했기를 바라요. 그가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확실히 더 좋은 쪽으로요. 그녀가 확인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염두에 둔 특정 장소가 있었지만 당신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어딘데요? 그녀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파리요. 그 단어는 의미를 담고 그들 사이에 떠돌았다. 파리 뒤몽 일가의 수많은 계획의 중심지였던 도시. 재훈이 한때 배신과 고통과 연관지었던 도시. 수아는 잠시 그를 진지한 눈으로 살폈다. 왜요?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파리가 우리 이야기에서 항상 그들과 연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눈으로 볼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니까요. 우리의 눈으로요.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수아의 얼굴에 느린 미소가 번졌다. 당신과 함께 파리에 가고 싶어요, 재훈 씨. 완벽할 거예요. 그렇게 2주 후 그들은 프랑스 수도로 향하는 야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행은 순조로웠고 부드러운 대화와 공유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수아는 이전에 유럽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녀의 흥부는 전염성이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파리는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태양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도시를 그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아연 지붕과 화려한 외관을 비추었다. 재훈은 마레지구의 작은 부티크 호텔에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눈에 띄는 관광지에서는 떨어져 있었지만 걸어서 탐험하기에는 충분히 중심가였다. 처음 며칠은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화재 후 재건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등 고전적인 장소들을 둘러보는데 전념했다. 수아는 모든 것을 열렬한 눈으로 흡수했고 그녀의 유창한 프랑스어는 파리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일반 관광객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재훈은 그녀를 통해 도시를 재발견했다. 이전에는 이사벨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개인 클럽 등 오직 부와 독점성만을 보았지만 이제 그는 작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동네 빵집에서의 소박한 아침 식사, 센 강변에서 바라보는 일몰, 공원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속삭임. 다섯째 날 아침, 그들이 릭상부르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재훈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오늘 밤 르그랑 베푸아르에서 저녁 식사하는 건 어때요? 수아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르그랑 베푸아르는 파리에서 가장 권위 있고 역사적인 레스토랑 중 하나로 유명 인사와 정치인들이 자주 찾으며 예약 대기 기간이 몇 달에 달하는 곳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예약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재훈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미리 좀 계획했다고 해두죠. 여행을 제안하기도 전에 이걸 계획했다고요? 수아는 감동했지만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왜요? 우리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더 진정성 있고 덜 허세 부리는 장소에 대한 공통된 취향을 발전시켰다. 서울에서 그들이 가장 자주 가는 식당은 지위보다 음식과 분위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었다. 날 믿어요, 재훈이. 비밀을 담은 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이유가 있어요. 수아는 거절하기에는 너무 궁금해서 동의했다. 그날 밤 그녀는 가져온 유일한 정장 드레스,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모델을 입었다. 재훈은 잘 재단된 정장을 입고 지난 며칠간의 편안한 모습보다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랑 베푸아르는 1784년부터 파리 엘리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유서 깊은 레스토랑답게 예상되는 화려함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금박 거울, 고전적인 그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실내를 장식하여 다른 시대를 연상시키는 호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배인은 그들을 메인 홀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있는 특별한 테이블로 안내했고 팔레 루아얄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재훈은 보통 어떤 환경에서도 편안해야 하는 수아가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믈리에가 그들이 주문한 샴페인을 따라준 후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네, 그냥 이곳은 우리가 평소에 함께하는 모든 것과 너무 달라서요. 마치 생각나게 해요도 이사벨과 뒤몽일가요. 그가 즉시 이해하며 말을 이었다. 그들의 세상이요. 수아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바보 같죠?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재훈은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바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겉모습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이곳 같은 레스토랑이 식사를 진정으로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었던 세상,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곳을 자신들의 계획을 위한 배경으로 사용했던 세상. 수아는 그의 눈을 고정한 채 주에 깊게 들었다. 당신은 저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줬어요, 수아. 진실과 단순함,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세상.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과거에 오염된 것처럼 이런 장소들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레스토랑이나 도시 혹은 어떤 장소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사람들과 그들의 의도였죠. 그녀는 이해하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가 이 공간들을 되찾기 위해 여기 있는 건가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정확해요. 재훈이 확인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녁 식사는 느리고 즐거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음식은 예상대로 훌륭했고 각 요리는 미식 예술 작품이었다. 하지만 재훈에게 진정한 즐거움은 수아가 점차 긴장을 풀고 거리낌 없이 경험을 즐기고 모든 맛과 질감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그와 공유하는 것을 지켜보는 데 있었다. 디저트와 커피 사이에 재훈은 마침내 그날 밤에 진정한 목적을 밝혔다. 당신과 논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진지해졌다. 수아는 호기심에 눈썹을 치켰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미스티다코 중요한 것 같네요. 제가 누군가와 논의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가 확인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말을 하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수아 씨,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진정한 부가 우리가 맺는 진정한 연결, 우리가 곁에 두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는 잠시 멈췄고 그녀의 눈이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며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전처럼 환상이나 기대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고 당신의 모든 부분, 모든 결점, 모든 장점을 사랑하는 남자로서요. 유려한 동작으로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였다. 저는 당신에게 제국이나 사치스러운 삶, 거창한 약속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제안합니다.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진실을요. 그는 상자를 열었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드러났다.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사파이어 솔리테어였다. 수아 멘데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레스토랑의 웅성거림은 사라지고 그들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소리만 남았다. 흘리지 않은 눈물로 가득 찬 수아의 눈은 그 순간, 그 질문,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처리하는 동안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고 입술에서 시작하여 눈에까지 이르러 재훈이 이제껏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를 변화시켰다. 네, 그녀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재훈 올리베이라 씨,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깊고 푸른 보석은 그녀의 성격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화려하지 않지만 내면에서 빛나는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테이블 위에서 그들의 입술이 만나 약속을 봉인했을 때 재훈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확신을 느꼈다. 이것은 사회적 기대나 완벽한 가족에 대한 환상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최악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선택한 두 성인이 내린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그날 밤 그들이 센 강변을 따라 손을 잡고 걸을 때 멀리서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다. 재훈은 그들을 이곳까지 데려온 놀라운 여정을 생각했다. 어두운 복도에서 속삭인 긴급한 경고에서부터 파리에서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의 청혼까지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모든 굴곡, 모든 장애물, 모든 고통의 순간은 이 완벽한 현재와 가장 견고한 토대인 진실 위에 세워진 미래의 약속으로 이어졌다. 무슨 생각해요? 수아가 그의 사색적인 침묵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재훈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가끔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것 같아요. 수아는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때로는 평생 커피를 내려줄 올바른 사람을 찾기 위해 수많은 커피를 내려야 하는 것 같고요. 그들은 함께 웃었고 그 소리는 파리의 밤에 가볍게 울려 퍼졌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많은 웃음의 전주곡이었다. 재훈이 한때 배신과 연관지었던 도시 파리는 이제 그와 수아가 진정한 사랑,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정직함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진 삶에 대한 약속을 봉인한 장소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수아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가끔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다. 보석의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귀중한 약속에 대한 반짝이는 상기였다. 종종 거짓 위에 세워지는 세상 속에서의 진실의 약속, 용감한 웨이트리스의 속삭이는 말로 시작된 약속이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들은 그가 진정으로 속한 곳, 즉 그녀의 곁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10월의 태양이 서울 외곽의 컨트리 하우스, 정원을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오래된 나무들에는 종이 등불이 걸려 있었고 오후의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흰 리넨 식탁보로 덮이고 해바라기와 라벤더, 꽃꽂이로 장식된 소박한 나무, 테이블들이 작은 정자 주위의 반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풍경이었다. 허세나 과장 없이 섬세한 손길로 강조된 한국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만이 있었다. 재훈과 수아가 결혼식 날을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몇 년 전 우아한 펜션으로 개조된 본체에서 재훈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이사벨과의 결혼식에서 입으려 했던 정교한 턱시도가 아니라 단순한 흰 셔츠와 더 밝은 파란색 실크 넥타이를 매치한 잘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을 선택했다. 떨려 어린 시절 친구이자 신랑 들러리인 민준이 위스키 잔을 건네며 물었다.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술을 받았다. 이상하게도 아니, 내 인생에서 무언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건 처음이야. 민준은 승인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야지. 너랑 수아, 너희 둘은 말이 돼. 너랑 이사벨이 그랬던 방식과는 달라. 넌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지, 그렇지? 재훈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항상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해두자. 수아는 진짜야. 누구나 그걸 볼 수 있어. 재훈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가 소속감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늦은 교훈이었다. 집 반대편,
오후 햇살이 비치는 방에서 수아는 여동생 민지와 가장 친한 친구 지수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말 눈부셔. 민지가 언니의 풀린 머리에 섬세한 흰꽃 왕관을 조정하며 한숨 쉬었다. 수아는 거울을 보았고 자신을 마주보는 여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한 샴페인 실크 작품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라인으로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정교한 자수도 과장된 트레인도 없었고 몸에 완벽하게 떨어지는 고급 원단의 실루엣만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불안하게 물었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 완벽해. 지수가 드레스 끈을 정리하며 확신했다. 이게 바로 수아 네오야. 과하지 않으면서 우아하고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워. 수아는 미소 지었고 폐 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긴장이나 의심이 아니라 몇 분 안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들어온 남자와 약속을 맺을 것이라는 순수한 흥분이었다. 문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들어가도 될까? 아버지 성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론이죠. 아빠.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맞이했다. 성철은 방으로 들어섰고 신부 복장을 한 딸을 보고 문가에 멈춰섰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의 눈이 감격으로 가득 찼다. 내 딸.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수아는 눈물이 떨어질까 두려웠지만 참았다. 고마워요, 아빠. 성철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오에게 항상 최고를 원했다는 것을 알잖니. 항상 너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기를 바랐어. 내가 항상 보아온 놀라운 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수아는 평소 애정 표현에 인색했던 아버지의 드문 말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재훈 씨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계속했다. 솔직히 걱정했단다. 부유하고 강력하고 복잡한 관계에서 막 벗어난 남자, 재앙의 레시피 같았지.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를 만났단다. 그가 너를 보는 방식, 네 말을 듣는 방식, 너를 존중하는 방식을 봤어. 그가 네가 누구인지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봤단다. 오, 아빠. 수아가 속삭였고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화장 조심해. 민지가 소리치며 손수건을 가지러 달려갔다. 성철은 웃으며 딸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랑스럽다는 거다, 수아야. 네가 된 여자가 자랑스럽고 내 사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기쁘단다. 그 순간 어떤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보다도 아버지의 말이 수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다. 밖의 정원에서는 손님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많은 인파는 아니었다. 재훈과 수아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하는 친밀한 결혼식을 선택했다. 이사벨이 이전 결혼식에서 계획했던 300명의 하객과는 매우 달랐다. 약 60명 정도였다. 하객 중에는 모든 것이 시작된 비스트로 팀이 있었다. 그곳은 이제 수아와 그녀의 파트너 파울로가 이전 주인이 은퇴하기로 결정했을 때 인수한 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재훈의 회사 임원들도 있었는데 그가 지난 2년 동안 조직의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진정한 친구가 된 사람들이었다. 놀랍게도 캐서린 뒤몽도 하객 중에 있었다. 모든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암에서 살아남았는데 의사들이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관해였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재훈과 놀랍도록 솔직한 편지를 몇 통 주고받은 후 프랑스에서 혼자 왔다. 그녀는 항상 그녀를 특징지었던 차분한 우아함으로 옷을 입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없었다. 시련은 캐서린을 변화시켰고 그녀의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했으며 예상치 못하게 그녀를 동맹으로 만들었던 늦은 겸손함을 가져왔다.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멜로디가 시작되었다. 재훈은 주례를 맡을 주례사 옆 정자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성철이 수에게 팔짱을 끼고 집문에 나타났을 때 그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늦은 오후에 황금빛 아래 빛나고 있었고 그가 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웠다. 그것은 사업 세계와 상류 사회에서 그가 익숙했던 연출되고 계산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눈빛, 입술의 진정한 미소, 걸음걸이의 조용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의 손이 만났을 때 재훈은 어떤 의심도 초월하는 확신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삶이 수렴된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짧고 의미심장했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신들의 서약을 썼고 정형화된 문구나 거창한 약속은 없었다. 수아 재훈이 감동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거울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은 제가 보고 싶었던 것, 다른 사람들이 제가 보기를 원했던 것의 반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거울들을 깨부순 바람이었고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며 계속했다. 저는 텅 빈 말이나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매일의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의 저, 불완전하고 때로는 고집스럽지만 항상 진실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실체, 기대가 아닌 공유된 발견을 기반으로 당신과 함께 삶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수아는 듣는 동안 눈에 눈물이 고여 빛났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모두 앞에서 말할 용기를 모았다. 재훈 씨, 그녀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매일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관찰했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운명이 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깝게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저는 당신이 성취한 것이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거둘 때 제가 보는 그 남자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잊을 때 당신에게 도전하고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실체, 기대가 아닌 공유된 발견을 기반으로 당신과 함께 삶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결혼 반지,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단순한 백금 밴드를 교환하고 부부로 선언되었을 때 그들의 결합을 봉인한 키스는 단순한 사랑의 몸짓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진실, 수용, 진정한 파트너십 전 이어진 축하 행사는 그 커플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우아한 단순함으로 제공되는 좋은 음식, 명성보다는 맛으로 선택된 와인, 허세 없이 춤을 추게 만드는 음악. 재훈이 과거에 참석했던 사교 행사의 딱딱한 격식 없이 테이블 사이에서 대화가 자유롭게 흘러나왔다. 밤의 어느 순간 재훈은 캐서린이 혼자 앉아 손님들을 우울한 미소로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오며 물었다. 캐서린은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물론이죠. 어쨌든 당신의 결혼식이잖아요. 재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앉아 잔 중 하나를 건넸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캐서린은 술을 받아들고 그녀의 눈은 앞에 있는 남자를 살폈다. 행복해 보이네요. 그녀가 관찰했다. 정말로 행복해요. 겉모습만이 아니군요. 네, 그가 간단히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수아가 정원 반대편에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있잖아요. 캐서린이 마침내 말했다. 장피에르와 제가 결혼했을 때 파리에서 성대한 행사였어요. 300명의 하객, 프랑스 사회의 정수. 새벽까지 이어진 리셉션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의 진정한 기쁨의 순간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재훈은 항상 침착했던 캐서린, 뒤몽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호기심이 신중함을 넘어섰다. 어떻게 사랑하는 부부에서 글쎄 지금의 모습이 되었나요? 캐서린은 그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야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단지 성공하고 딸에게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욕망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취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을 부채질했을 뿐이었죠. 그녀는 지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왜 더 원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왜 결코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녀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한때 그들을 지배했던 오만함이 사라진 맑은 눈이었다.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재훈 씨.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이 왜보다 중요해지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재훈은 예상치 못한 진심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고 진정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했다. 제가 감사해야죠.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재로 변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서요. 재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수아가 신부 드레스를 입고 빛나며 다가왔다. 남편을 춤추러 뺏어도 될까요? 그녀가 재훈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물론이죠. 캐서린이 우아하게 일어나며 대답했다. 구가해요, 수아씨. 당신은 아름다운 신부이고 더 중요하게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수아는 놀랐지만 부드러운 미소로 칭찬을 받아들였다. 고마워요, 캐서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재훈이 수아를 즉석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고 다른 커플들이 이미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인생이 그려온 이상한 경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비스트로의 어두운 복도에서 긴장했던 그날 밤, 2년 후 그가 자신을 구해준 웨이트리스와 결혼식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의 전 예비 시어머니가 승인하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딴 생각하고 있네요. 수아가 그의 멍한 시선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재훈은 그녀에게 그의 세상의 중심이 된 얼굴에 시선을 돌렸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결정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후회해요. 그녀가 재미있다는 듯 눈썹을 치켰으며 놀렸다 무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음악 리듬에 맞춰 그녀를 부드럽게 돌리며 대답했다. 당신이 저를 구했어요, 수아. 그들의 계획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되어가던 그 사람에게서도요. 그녀는 미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눈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재훈 씨. 저는 그저 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문을 통과하기로 선택한 건 당신이었어요.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조차도요. 당신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녀의 몸의 온기, 그녀 존재의 견고함을 느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구했다고 합시다. 그가 제안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매일 그렇게 계속할 거예요. 좋아요. 그녀는 동의하며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약속을 봉인하는 키스를 위해 몸을 숙였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등불은 봄밤의 하늘에 별들이 떠오르는 동안 정원을 부드러운 빛으로 비추었다. 웃음, 음악, 진심 어린 대화, 축하 행사는 재훈과 수아가 함께 건설한 것, 즉 겉모습보다 진실이 소중히 여겨지고 연결이 진정하며 가면이나 허세가 필요 없는 공간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나고 몇몇 친한 친구들만 남았을 때 재훈과 수아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손을 잡고 그들은 숙소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파티의 불빛과 멀리 도시의 반짝임을 볼 수 있었다. 고마워요. 재훈이 그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말했다. 뭐가요? 수아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그 복도에서 제 팔을 잡아당겨줘서요. 모든 것을 바꾼 그 말들을 해줘서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그녀는 웃었고 그 멜로디 같은 소리는 조용한 밤에 울려 퍼졌다. 위험 경고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모험으로 가는 초대장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흥미로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죠. 재훈이 동의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밤을 바라보았다. 특별한 상황을 통해 서로에게 가는 길을 찾은 두 마음이었다. 그것은 동화가 아니었다. 그들은 둘 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살았다. 이것은 더 나은 것이었다. 진정한 고통과 진정한 기쁨이 있는 실제 이야기였고 상호 진실이라는 가장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올리베이라 부인? 재훈이 그녀의 허리를 안으며 물었다. 수아는 평생의 파트너로 선택한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비 이상이죠, 올리베이라 씨. 준비 이상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밤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열정뿐만 아니라 훨씬 더 희귀하고 소중한 것, 즉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두 영혼 사이의 진정한 연결에 대해 말하는 키스로 약속을 봉인했다. 서로의 곁에서 더 이야기 끝이네 하는 청취자 여러분, 재훈과 수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여기서 찾아보세요. 진실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저희는 인간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저희의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